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2 개정고등학교 정보교과서 활용법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네, 저는 오늘 20일 수요일 이 전체적인 연수의 첫 번째를 맡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채팅방에 이렇게 박수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온라인상으로 뵙기는 하지만 저를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보는데 그래도 좀 호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라고 하는 비버가 있습니다. 그 루피랑 많이 닮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루피상이기도 한데요. 선생님들께도 좀 이렇게 호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전에 도담중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도담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인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제 중학교에 근무할 때 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2 시간씩을 1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 '아, 현장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이 정보 교과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함을 인지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보 교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랐는데요. 지금은 좀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보라는 교과목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정보교사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 그러면 코딩을 하시겠네요."라고 하면서 학생들도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정보 교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고 그렇게 중요한 교과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저는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전에 인제 여러 교과서들을 집필했는데요. 이번에 이 시마스의 정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집필로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또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 교과서가 각각의 수업 현장에서 쓰여졌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또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재밌는 책일까? 또 선생님들께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고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그림이 보다 선명해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대답하신 한 분께 네, 특별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수업 준비를 하시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 네. 폭발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선생님은 바로 최명선 선생님이십니다. 챗GPT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이행자 선생님 인터넷 검색, 그다음에 네, 신동욱 선생님, 이적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이 계속 챗GPT 얘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일단 최명선 선생님께 기프티콘 하나 예약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챗GPT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네. 유튜브도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옛날에는요. 주변의 어른들께 여쭤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죠. 또 책을 찾아보는 것이 또 하나의 고전적이자 요즘에도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정말 최근에 신규 임용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식인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지식인의 시대에서 그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초록창에 검색해 보자." 뭐 이런 식의 광고들이 좀 더 익숙한데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찾아봅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아, 이게 바로 세대 차이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유튜브로 보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챗GPT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 선생님들 역시
최신 기술을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찾는 방법이나 그 도구의 사용 역시도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정보교과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말 교육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핫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디지털 기술과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교실 수업 속에서는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지식을 잘 전달하는 교사도 필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소통을 잘하도록 만드는 또 협력을 잘하도록 만드는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네. 업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수업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게 하는 일환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잘 제시하는 것도 또 필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교사로서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또는 진로가 아니더라도 더 큰 맥락에서 '이 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어떤 것을 잘하는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저도 어떤 디지털 기기, 하드웨어와 그닥 친한 정보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기기를 새로 특히 컴퓨팅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를 다뤄야 할 때 조금 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조금 자신이 없다면 이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하긴 하지만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특히 정보 교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알고 있음을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선생님 이거 아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내린 생각 그리고 선생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교사가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학생들이 자라났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교사가 혼자 어떠한 수업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오늘 이 연수에 대한 주제를 홍보 자료에 넣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름대로 이 네이밍에 좀 신경을 썼는데요. 제가 홍보 자료에 넣었던 제목은 학생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아하 수업 설계입니다. 이 아하는 "아하." 이런 아하예요. 네. 실제로 이 아하라는 것이 영어로도 번역되어서 아하 효과라는 그런 전문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통찰을 얻었을 때 "아 그런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통찰의 이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또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서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통찰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통찰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하고 계신 것에 제가 조금 더 포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요.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인공지능으로 정의되는 사회에서 데이터와 정보로 인한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원리와 기술에 기반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굳이 소리내어 읽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교육과
모든 교육 과정의 교과목을 다 봐도 저는 이렇게 우리 교과를 잘 설명하는 문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정보 교과는 멋진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교육 과정을 만드는 분들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이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은 지식 이해, 가치 태도, 과정 기능 이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라, 학생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찰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요. 통찰이라는 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떠한 것을 할 줄 알아야 통찰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교육 과정에 이러한 것이 담겨져 있구나. 그 의도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데이터 영역에 대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데이터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가 지식 이해로, 또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가 과정 기능으로,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이 가치 태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한들 이것을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체계와 더불어 성취 기준, 그리고 그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내용이 교육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잘 찬찬히 살펴보셨겠지만 이 부분을 교실에서 어떻게 실행할까에 대한 답을 우리 교과서가 가지고 있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학생의 통찰을 이끌어내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생활 문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마스 교과서에서는 매 큰 영역의 대단원의 도비라를 모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단원과 관련된 내용들로 사파로 채워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림들도 수업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또는 어떤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는 때에 인제 학생들에게 정보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 물어보고요. 또 어떤 것을 배울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인제 하나의 영역씩 맡아 가지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핵심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채로 한번 쭉 적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비라를 통해서 실생활 문제 상황에 대해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배울 컴퓨팅 시스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구나.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 요거 자체도 데이터와 관련이 있구나. 이러한 실생활 문제 상황과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이 도비라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생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는 어떠한 이론이 담겨져 있을까?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과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이 도비라를 보면서 처음 이 내용을 배우기 전과 후에 이 학생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확연하게 또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란 영역을 배우기 전에는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 뭐 넷플릭스 추천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원을 배웠다면 단원을 배우고 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그러면 센서들이 있어서 이미지, 객체 탐지를 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전문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교과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들도 훨씬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적 내용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사실 이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너 이 이론 궁금하지?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유도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 이론적 내용이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소 지칠 수 있죠. 특히 강의식 수업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강의식 수업의 내용을 이제 활동으로 풀어 나가거나 보다 시각적으로 좀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자료 자체가 또 훌륭한 그러한 자료들이 많으면 수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의 압축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데이터를 압축한다, 압축이라는 말조차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피가 큰 이불을 정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압축팩을 사용해 가지고 정리한다라는 것은 지나가다 광고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실생활의 예시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데이터를 압축하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의 비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림 안에서 압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압축을 할 때 손실이 일어나는 압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무손실 압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하는 팁을 줄 때도 이러한 그림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이제 안내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제 이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 교과서에 있는, 제가 집필한 부분이기 때문에 쪼끔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떠한 개념이 등장했을 때 이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직접 한번 문자를 써 가면서 그 숫자를 또 계산해 가면서 압축률을 구해 보는 활동으로 이 압축이 어떤 것인지 개념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언플러그드 활동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연계해서요. 후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이 런길이 부호와 방식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프로그래밍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교육과정 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과정을 그만큼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실 때 이러한 포인트를 잘 살리셔서 연계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다른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내용인데요. 암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호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특히 인제 게임에 로그인을 할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호라는 단어가 낯설진 않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암호화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글로만 보면 쪼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 그림을 기준으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설명하려는 내용의 비교도 가능하고요. 또 공통점을 찾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요 그림은 단방향 암호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호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 단방향 암호화 방식의 그림 설명을 보고 학생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것을 실제 실습과 연결시켜서 한 번 더 학생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서 대칭 암호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압축과 암호화라는 내용에 어떤 이론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시간 안에 잘 구성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단순히 이론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론을 듣고 한번 손으로 해 보고 또는 컴퓨터로 실습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덜 느끼고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내용에서 압축과 암호화는 보통 한 개 차시나 두 개 차시로 많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 통합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간원의 이제 마무리에 해당하는 평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활동을 준비하여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다 쉽게 선생님들께서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과정 기능에 있어서 지금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안에 압축도 들어있고 암호화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먼저 해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수행 평가를 또 준비하시거나 지필 평가 문항을 확장시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아래쪽에 체크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데요. 체크리스트도 있어서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한 친구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 활동으로 보충 활동과 심화 활동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셔서 보충 활동을 함께 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심화 활동을 과제로 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의 활동은 학습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장점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과서의 장점 중 하나는 각각의 활동에 본문 내의 각각의 활동에는 성취도 평가라는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연수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성취도 평가 아래에 각각의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활동을 하실 때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을 좀 서술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취도 평가와 연계하여서 문장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쉽게 과목별 세특을 써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필에 참여한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디지털 문화 영역입니다. 디지털 문화 영역에서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문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 이 디지털 문화 영역이 대부분 맨 앞쪽에 위치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 과정의 배치 기준은 아무래도 의도가 그냥 처음부터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과목을 배우게 되는 어떠한 배경의 이해를 위해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뒤로 왔습니다. 맨 뒤로 왔다는 건 우리가 앞서 다양한 이론들을 배움에 있어서 이미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바라본다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영역에서는 각각의 내용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을 언급할 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언급하였고 각각의 내용이 사실 앞 영역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와 유사합니다. 거의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러한 것을 링크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생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하나씩의 예시를 더 제시해서요. 학생들이 '아 이러한 기술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사례들도 함께 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실 때 이 교육과정 체계의 변화를 '어 이것도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또 학생들에게도 '왜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이 교과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문화 영역 그리고 어떤 정보 윤리 단원을 수업할 때 가장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이 내용이 단순히 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좀 생략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리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학생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으려면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담아서 디지털 문화 영역의 활동으로 좀 꾸려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활동은 디지털 기술이 만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고요. 월드 IT 쇼, CES 같은 것들을 안내하여서 학생들이 수많은 영상 자료들로 한번 "새로운 기술을 확인해 보라."라고 안내를 한 다음 내가 가장 관심이 가는 기술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선정한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라고 했죠. 단순히 친구가 "이러한 기술에 관심이 있구나. 나는 이러한 기술에 관심이 있어."의 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술을 한번 융합해 보면 어떨까? 대표적인 창의성 기술이죠. 창의성을 유도하는 기술이죠. 낯선 두 가지를 한번 합쳐 보는 거요. 네, 그런 식으로 친구와 내가 조사한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짝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작성한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한번 더 소개해 보자는 거죠. 제가 그린 이 활동의 그림은 마치 이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사람처럼 약간 스타트업이 뭔가 나의 우리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처럼의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친구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또는 그럴듯한데?" 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퍼센트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 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활동은 단순히 재미에만 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그리고 또 융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가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주는 내용은 이것이 주는 의미는 어 내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나눠 보라는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디지털 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이 나의 희망 진로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고, 그다음 인제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중요도를 마치 게임 속 캐릭터의 그 능력치를 표현하는 것처럼 네, 오각형을 바탕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잘하면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학생들이 오각형을 모두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 쪼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로 이러한 활동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활동들에 흥미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로운데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름대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후로도요. 단순히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가 하나의 학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래쪽의 활동이 위쪽을 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된 것들이 있고요. 또 정보 공급자, 정보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의 정보 보호 실전 점수를 표시할 때 별표 표시를 이제 색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이 교과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활동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세계와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활동으로 협력적 창의 융합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정말 이 각각의 활동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 프로젝트를 모두 다 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예시로 소개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정도는 한 학기에 하나 또는 1 년에 하나 정도는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융합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를 설득력 있게 소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난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조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은영 선생님께 집중을 잘하고 계셨다는 의미로 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 작가입니다. 맞습니다. 적혀 있어요. 네. 이 인물이 주목받게 된 이유 모두 아실 겁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작가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정보 교사라면 다음의 인물들도 아셔야 합니다. 네. 이 인물들은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인물들인데요. 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물리학 수상자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앞서 제가 우리 정보 교과는 굉장히 멋진 교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어쩌면 유일한 교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들은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그런 권위 있는 상에서도 이 각각의 분야의 대표자로 인공지능 개발자를 선정할 정도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보 교과를 정보에 관심 있는 친구도 배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배웁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사회적인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놀랍게 해낼 수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 정말 우리 교과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마지막 글로 이 맹자의 글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 아 수업 준비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글을 한번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 보아라."라는 얘기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일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힘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위로 삼아서 음 더욱더 앞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이 정보 교과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시면서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출판사 쪽으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집필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서미란 선생님께서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보라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서미란입니다. 시마스 연수를 통해서 여러 번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냥 정보 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30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네 알고리즘 단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안내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연수 이 부분을 맡아 줘."라고 네 연락을 받고 정보 선생님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굳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가 이 알고리즘 단원이 아니라 이 교과 전체를 3 단위로 한 학기 만에 해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도해야 되지? 연수를 준비하면서 저도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구체적으로 '이 수업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이들까지 이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요 단원 정보 선생님들한테는 익숙하지만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좀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내년에 그 정보 1 학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런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4 학점까지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3 학점으로 이제 만족을 했지만 책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선생님들도 다 그런 어려움 '이거 다 어떻게 가르치지?' 어제 연수 이제 들으시면서
그 피지컬 컴퓨팅, 네, 사물 인터넷 시스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동안 내내 저거 어려우면 안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모든 단원들을 다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3 학점이고 1 학년을 가르칠 거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신 등급이 안 나오면 그냥 수행 100 으로 가도 되겠지만 또 등급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지필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필도 조금 넣자. 그렇지만 수행 평가를 많이 하자." 그리고 저희 학교 아이들이 참 착한데요. 네. 성취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지도하였을 때 '네, 어떠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매일 저만 보면 아이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교과서의 전체 목차예요. 그런데 정보 과목은 그 이후에 배울 인공지능 기초라든지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모든 그 과목의 처음 시작에 딱 있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다 가르칠 테다.' 이렇게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하고의 어떤 관련성들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사물 인터넷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생활에 창작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 더 학습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할 겁니다. "얘들아,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와서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단원에 그 핵심 아이디어라든지 또 성취 수준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수준, 성취 기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가르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쪼금 편해져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우리 데이터 파트가 있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을 너무너무 하고 싶죠. 시각화, 전처리,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뿜뿜할 테지만, 이 빅데이터 또 단원은 다른 과목에서, 여러 과목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원을 절대 깊이 있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딱 나와 있는 고 부분 수준으로. 그다음에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과 학습이라는 단원에서, 인공지능 기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안내하는, 그리고 그 과목으로 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재밌게 또 흥미롭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은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교육 과정에 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와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 부분이 사실 정보 과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정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보내 주셔서, 저는 보라 고등학교인데 이제 나곡 중학교랑 보라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경험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1 학년이라서 그런지 너무 신기해서 한데, 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정윤지 선생님이 후에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동윤 선생님과 새로운 내용들도 많고, 또 우리가 뭐 처음 접하는 클래스 객체 이런 이야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프로그래밍,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앞 단원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오래오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 시간 정도 프로젝트 하면서 막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3 단위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저렇게 많은 내용을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 '요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4 단위가 된다면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요런 상태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또
평가도 한번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술형 평가로, 특히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을 논술형 평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분해와 알고리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요런 내용들을 배우고 왔어요. 문제의 상태라든지 핵심 요소를 추출해 본다든지 알고리즘을 표현해 본다든지, 이제 블록 코딩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을 좀 했던 경험이 있는 상태로 학생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요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까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넘어가고, 그렇다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하고 나면 하는 동안 내내 기억이 날 만한 그런 지식, 이해, 과정, 기능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추상화라는, 그러니까 핵심 요소만 추출해서 남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인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해.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어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인 거지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중학교의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과, 네, 그래서 문제 상태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막 엄청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또 중학교에서도 한번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중학교 선생님들도 이 챕터는 또 열심히 가르치셨을 것 같거든요, 프로젝트 형태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로 문제 분해하고 모집하는 게 핵심적인 그 성취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렬 알고리즘을 그냥 하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의 특징과 효율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네, 탐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다양한이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의미하냐. 정렬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은, 아니, 특히 정렬 알고리즘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책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다 가르쳐야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아주 오랜 시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저처럼 아주 시간이 짧고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라면 좀 더 쉬운 예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취 기준에 대한 성취 수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문제를 하거나 할 때 이 성취 수준들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책 교과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내용은 교과서의 화면을 캡처한 게 아니라 어 그 시마스에서 만들어 주신 PPT 화면을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넣었거든요. 너무 예뻐서요. 전 이 수업할 때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 쓰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분해와 모델링은 제가 집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하고, 문제는 뭐고 그다음에 상태들은 어떠했는지 기억을 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문제의 상태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더 절차적으로 표현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딱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이해하고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분해하고 모델링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까지. 제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터틀 모듈을 했을 때
가장 좀 흥미를 보이면서 '어 해 볼까? 재밌네.'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를 저는 끝까지 프로그래밍까지 쭉 다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도 이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분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네 분할 정복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수도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쿠도 인제 저는 교과서 지면이 너무 작아서 요렇게 6 곱하기 네 6 이죠. 요렇게 수도쿠를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은 원래 이제 실제로 있는 또는 수도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작업을 한번 해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를 분해하는 거죠. 이제 문제 분해하는 예시들을 찾을 때 제가 고민했던 것은 바로 프로그래밍까지 갈 수 있는 예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준이 높은 학교에 근무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도쿠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설계해서 그다음 프로그래밍까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그 나무 그리기 정도의 수준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델과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은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고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델링으로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네 뭐죠? 지하철 노선도이기 때문에 한번 책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모델 내용에 아이디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상태가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결과로 나오는 삼각형의 개수의 가 네 요런 식으로 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도 모델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런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약간 퍼즐 같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좀 흥미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시간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꼭 해 보고 싶은 게 하노이 탑 문제 해결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사이트도 있어서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게임처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한번 요렇게 하나씩 절차적으로 해결도 해 보고 그리고 알고리즘도 설계를 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요렇게 이제 모델링 요렇게 글로 어떤 상태들을 나타내는 것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해 보고 결국에는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정렬이나 탐색 알고리즘은 이동윤 선생님께서 집필하셨는데 이 알고리즘 챕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버블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알고리즘이 다르고 정렬 알고리즘마다 어떤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렬 알고리즘 뭐 버블 정렬 이 방법 사실 이것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핵심 성취 기준에 좀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중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도 이 프로그래밍의 뜻이 있어서 정말 더 어려운 걸 또는 더 깊이 있는 걸 바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까지 다 수업 시간에 케어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아이들은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보거든요. 책 안에
정말 그 쉬운 내용들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흥미를 잃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이 쪼끔씩 있어 줘야지 찾아도 보고 그다음에 이게 뭔지 질문도 하고 그런 학생들은 또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 수행 시간을 비교할 때 꼭 비교 방법으로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또 이런 식의 정통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안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안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요렇게 원래 우리 알고리즘에서 하던 비고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에 대한 수행 시간을 비교해서 이건 몇 번, 몇 번 저는 그렇게 이제 수업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이 생각보다 아이들 시켜보면 귀찮아서인지 중간에 혼란스러워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삽입 정렬은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네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한 어떤 학습 방법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너무 어려운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문제 분해에서도 그 설명하니까 "넣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알고리즘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리고 효율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특색이 있게 네 선형 데이터의 구조일 때 탐색과 비선형 구조일 때 탐색을 두 가지를 다 넣어 놨어요. 얘를 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인공지능 기초에 가면 탐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 탐색과 저 탐색이 학생들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탐색 알고리즘 안에 데이터가 선형 구조일 때와 비선형 구조일 때가 다르다라는 걸 한 번 짚어 놓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예제들이 이동현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찾으셔 가지고 요렇게 작은 문제들을 만들어 주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을 알고 효율을 비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30 분이. 네.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인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 1 시간 어떻게 수업할 건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이거 쭉 다 주고 "얘들아 핵심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가능하면 그냥 코드를 아예 줘 버리고요.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제가 이거 저기를 해 드릴 텐데 이거 터틀 모듈로 실행되는 거 다 아시죠? 네. 요렇게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얘들아 이게 어떻게 반복되었을까? 그리고 다수 문제를 한번 분해해 볼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직접 써 보라고도 시켜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코드를 학생들한테 그냥 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또는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게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도서에는 이제 뭐 풀이기 이런 것도 좀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면 꼭 해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링크를 제가 네 8 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빠르게 잘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모든 분들에게 이게 하는 요런 네 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라고 시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드를 아예 줘 버리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거 실행을 해 보면서 네 하노이 탑 코드도 제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드리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원반 접수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 그럼 코드를 주고 얘가 주는 대로 한번 처음에는 그냥 해 보게 하고요. 한 4 개짜리 정도. 그럼 막 헤매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주고 "이거 시킨 다음에 얘가 시킨 대로 한번 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코드가 나온 건 이런 알고리즘을 문제를 분해하고 그다음 모든 결과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수업을 해 볼까 싶고 정렬 분석 알고리즘은 이게 학생한테 지도를 해 보면 그 "비교와 교환은 데이터 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제가 인제 이번 학기에 수행 평가를 학생들한테 해 보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문제인데요. 별것 없고요. 지금 10점 정도 수행 평가를 주고 학생들한테 자료를 주르륵 준 다음에 "이 버블과 선 두 개를 설명해라. 그리고 이것들을 네가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수행해 봐라. 그리고 비교 분석해 봐라." 요런 식의 어떤 수행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 평가는 내년에도 이제 구조화시켜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요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직접 학생이 쓴 그러면 이게 어떤 아이들은 쓰게 될 것인가 요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 드리면 네 3 분만 하고 네 이제 10 점인 학생들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서술을 쓰고 실제로 구현해 보고 요렇게 성능을 비교해 보고 정말 우리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탐색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걸 한번 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성능을 평가해 봐라." 네 요런 식의 수익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탐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수업할 때는 이렇게 어 직소 형태로 수업해 봤을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이제 각각의 학생들한테 하나의 알고리즘을 맡아.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아.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르쳐 줘." 이런 식의 수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니? 그 친구가 설명은 어떻게 했니?"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잘 안 듣고 있다가 제가 설명할 때 씩 가르쳐 주면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소 형태로 수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네 거의 다 됐죠? 자 이거 최종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수업 및 평가 내용도 있지만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수행 자료를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코드랑 수익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것 없거든요 사실. 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질문이 있으면 네 제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사실? 그러면 제가 보여주신 그 자료들 네 를 일단 드려 볼게요. 뭐를 드릴 거냐면 요거를 일단 코드를 하노이타 코드.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쵸. 그래도 연수로 오셨으니까 자료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죠. 아 이 정렬 알고리즘은 별것 없는데요. 선생님들이 아마도 요 부분은 다들 잘 수업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 드려도 되죠? 이거 다 제가 만든 거라서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연수를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혹시 너무 할 게 많군요. 다음은 네 정윤지 선생님께서 정말 명랑발랄한 프로그래밍 네 연수를 시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바로 받아서 이제 프로그래밍 단어는 이제 제가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집필을 이제 교과서 집필을 하면서 아 최대한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이제 넣어 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학습지를 만들 때는 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넣으면 되는데 교과서는 이제 한정된 지면에 어떤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선정해서 넣어야 될까? 또는 어떤 자료를 계속 압축해서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었었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래밍 단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두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좀 뭔가 그만큼을 해야 되는데 좀 긴장되는데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로봇고등학교라고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 중인데요. 이제 저희 학년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2학년에서 빅데이터 분석 단원을 하면서 파이썬을 거의 1학기 때 막 몰아쳐서 가르치고 2학기 때 데이터 분석 단원을 막 몰아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 다른 학교에서보다 학생들이 좀 프로그래밍에 그나마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진도를 막 빨리빨리 이렇게 나갈 수 있긴 한데 아마 그 다른 학교에선 다양한 학습자들이 섞여 있는 환경에서는 뭔가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어 뭔가 이야기나 이런 문제 구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좀 친근하고 좀 실생활 예시들로 좀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육과정 요번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단원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제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들어가는 내용 요소는 여기처럼 이제 자료형, 표준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 다차원 데이터 활용, 제어 구조의 응용 요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함수도 들어가게 되고 그 클래스와 인스턴스 부분은 없었는데 요번에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배열로 가르치던 것을 이제 다차원 데이터 활용이라고 해서 2차원 이상에 대한 데이터들도 좀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4단원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학습할 때 이제 다양한 데이터 셋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단원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취 기준에 이제 제가 소개 드릴 성취 기준 4가지 요소는 요렇게 4가지가 되고요. 자료용 종류와 특성을 알고 적합한 자료용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작성한다. 그리고 표준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작성한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 작성하기, 제어 구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작성하기 요렇게 해서 각각 소단원 1개씩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3단원에 중단원, 두 번째 중단원에 소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요런 순으로 소단원 하나씩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다른 성취 기준에 대한 설명은 그 교육 과정에서는 따로 없었고 이 다차원 데이터 구조 학습 과정에서에 대한 설명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2차원 혹은 그 이상의 배열이나 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하며 이제 이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 예시를 제공하도록 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또 뒤에서 다차원 데이터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시 구성을 일단은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나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양을 이 34 또는 64 시간 정도로 구성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간 안에 다 모든 내용을 다루려면 사실 되게 빠듯하게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온 학생들은 영타도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좀 수업 실습할 때 어려우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 예제 문제 중에서 이제 빈칸 뚫려 있는 부분 위주로 뭔가 채워보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관심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 코드를 작성해 보는 식으로 좀 활동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차시 구성을 생각해 봤고요. 제어 구조에서 사실은 더 많은 차시를 사용을 하면 좋지만 뒤에 또 뭐 제어 구조는 한번 배워 놓으면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 나선형 학습하듯이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이 정도 잡고 가면 그래도 뒤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실습 환경 먼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언어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단원에서 이제 뭐 기계학습, 뭐 지도학습 이런 머신러닝 툴들이 다 이제 파이썬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학습하시기에 이제 파이썬이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단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콜랩이랑 이제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콜앱 먼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서비스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인터랙티브 대화형 방식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이렇게 구글에다가 콜라보레토리 검색해서 나오는 창으로 들어가셔서 실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학생들이랑 그냥 수업했었던 그 실행 파일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수업 시작하면 항상 이제 제목 먼저 한번 바꾸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저 개념 쭉 살펴보고 저는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한 책 3-4권에 있는 것들을 뭔가 좀 이렇게 짜집기 해서 연습 문제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할 수 있도록 뭔가 쫙 나눠줘서 이제 뭐 과제로 받는 식으로 지금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선생님들이랑 간단하게 콜앱 환경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실습 파일을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이 콜앱 파일을 이제 열게 되면 지금은 제가 내용을 채워놨지만 원래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코드 플러스 코드나 여기 텍스트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뭐 이런 문서 설명을 적거나 아니면 실행 코드를 이제 실습할 수가 있어요. 콜앱을 실행할 때는 여기 코드 셀을 추가해서 뭐 프린트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셀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즉시 이제 그 응답한 그 실행 결과가 이 아래쪽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습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 왼쪽에 보면 이제 이 실행한 코드에 대한 그 셀 순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A는 0이라고 작성을 해놓고 실행해 놓고 A는 A 플러스 10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순서는 코드를 실행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에다가 제가 코드 셀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왼쪽에 나타나게 되는 잠시만요. 갑자기 판서 프로그램이 이 왼쪽에 나타나게 되는 이 코드 셀의 실행 순서가 이제 코드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이 이 순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 있는 코드가 무조건 먼저 실행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조건 이 코드 셀을 실행할 때는 실행해서 이 순서대로 코드가 실행됐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수업하시면 이제 학생들 에러가 있을 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콜앱에서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룸으로 이제 파일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지금 클래스룸 자료인데요. 그래서 뭐 클래스룸으로 과제를 여기서 만들어서 출제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제출할 때도 콜앱 파일이 즉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운받거나 뭐 따로 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없이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제출한 학생들의 파일이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조회할 수가 있어서 저는 매시간 포트폴리오 하듯이 학습지를 채우듯이 콜앱 파일을 실습 선생님 따라서 한 거를 매시간 받아서 좀 수행평가 같은 거 포트폴리오 채점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는 이제 콜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 학생들이 파일이 다 남겨지기 때문에 이제 좀 유출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볼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실습 환경은 이제 콜앱이랑 동일하지만 이제 이것도 웹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얘는 이제 파일이 그 컴퓨터 로컬 환경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파일 삭제하기가 훨씬 용이해서 시험 볼 때는 저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검색하셔서 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실행시키는 것만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이 시작 화면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 창을 이제 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면 이 까만 창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주소가 시작하는 그 루트 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D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름을 치면 이게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웹페이지가 하나가 뜨면서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D 드라이브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이제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ew를 눌러서 파이썬 3 파일을 누르면 이게 아까 콜앱이랑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hello Shift 엔터 또는 컨트롤 엔터로 이제 셀을 실행할 수가 있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리스트에 대한 자료형을 선언했으면 리점 탭 키를 넣으면 이거 자동 완성하는 이 추천 목록도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실습할 때 타자가 느리더라도 이 탭 키를 누른 거거든요. 리점 한 다음에 탭 키 하면은 이 자료형에 맞는 이런 메소드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들은 다 여기서 조회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는 이 검은색 이 창을 끄면 이 연결이 끊어지면서 주피터 노트북도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이 검은색 창을 끄지 않도록 하는 이 주의를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 콜앱으로 하시고 수행 평가는 주피터도 받아서 채점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로컬 PC에 받았을 때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렇게 켜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행평가 본 자료를 이렇게 수행평가 저장한 로컬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작성한 파일에 대해서 쉽게 조회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보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도 다양한 이제 그 환경을 사용하시면서 편하신 것도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서는 이제 파이썬은 이제
자동으로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자동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자료형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저는 좀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취 기준에서는 자료형 종류와 특성을 알고 적합한 자료형을 선택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적합한 자료형을 선택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이 값에 대한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 제가 좀 일부러 좀 넣어놨는데, 에러가 날 때 이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에러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자료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형은 뭐 이제 한 개의 값만 저장하는 자료형, 정수, 실수, 문자의 부호형 요렇게 있고, 컨테이너형 하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실습하실 때는 이제 한번 자료형을 똑같은 변수에 여러 가지 자료 타입을 저장해 보시면서 출력해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는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변수와 자료형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변수에는 한 번에 한 개의 값만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면 지워진다, 요런 예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넣어봤고, 특히나 여기 파이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넣게 되면 명시적으로 자료형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타입을 변경해주기 때문에 이 실습에서 지금 a라는 변수에 100을 넣었을 때는 타입이 int로 나오는 걸 정수형으로 보이지만, 다시 또 그 같은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했을 때는 얘가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사실 정말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담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부족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QR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에서 지금 간단한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QR로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수업하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지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봤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제가 일부러 에러가 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고 이 실습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출력 결과를 이제 좀 친구랑 이야기해 보면서 왜 이거 에러가 났을까를 좀 이야기해 보면서 자료형이 동일하지 않았을 때, 뭔가 연산할 수 없는 자료형끼리 연산하는 경우 어떻게 에러가 나는지 또 이해해보고, 지금 이런 에러 문이 이제 콜앱에서 실습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 에러 났을 때 다 설명해주지 않고 학생들한테 스스로 한번 이거 긁어서 검색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에러가 나더라도 좀 학생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입출력 할 때는 이제 프린트문, 인풋 함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프린트문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이제 여러 개 값을 한 프린트 함수로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프린트 함수의 옵션 자체가 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띄어쓰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프린트 함수에 대한 옵션도 제가 날개단에다가 설명을 넣어놨는데, 그 시간이 여유가 좀 더 되시면은 그런 옵션들을 좀 변경해 가면서 학생들이 좀 해보면은 또 되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출력을 막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과일은 여기가 띄어쓰기가 쉼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꼭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옵션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원하는 출력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추가로 만약에 뭐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포매팅에 대해서 좀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실습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공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이제 성취 기준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한 예제 문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제가 제공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선정해서 요런 식으로 파일을 출력해 보는 과정을 가지면 좀 더 흥미롭게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앱에서 이제 파일을 출력하실 때는 이제 이 왼쪽에 폴더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 폴더 모양 아이콘에다가 이제 원하는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시면 여기에 이제 요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돼요. 이제 지금 요 파일은 한글 폰트가 섞여 있어서 요렇게 깨지는데 영어로만 되어 있거나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잘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인코딩 EUCKR이라고 제가 날개단에다가 적어놓은 설명을 이용하시면 한글 폰트 깨지지 않고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서 재밌게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지금 다 그 성취 기준에서 없어지면서 꼭 넣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디에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제 입출력, 파일 입출력 함수 뒤에 간단하게 함수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나와 있고 자세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뒤쪽에 제어 구조 뒤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으로 이제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단원이나 자료 구조랑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구성해 봤는데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구조에서 특히 3차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셋이 이제 3차원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CNN 같은 이미지 데이터 딥러닝 학습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차원 데이터 구조에서 사실은 제어 구조를 배우기 전에 다차원 데이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냥 주제가 좀 재미있는 문제를 할 수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캐릭터 정보 표현하는 거 또는 이 자료 구조랑 좀 엮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뭐 2차원 구조로 표현하는 법 요런 예제들을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 구조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제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면 친절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넣어 놨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문단을 그 들여쓰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손으로 풀어보면서 이 들여쓰기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예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 구조에서도 좀 문제들을 좀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실생활 예제들을 많이 넣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퀴즈라든지 아니면 뭐 정렬 문제라든지 버블 정렬하는 소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랜덤 함수 이용해서 맞춰보는 문제라든지 뭐 다양하게 재미있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구성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나 이런 제어 구조 학습하실 때 도움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실행하는 코드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셋에 이제 구성되는 내용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지금 이 137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 코드 한 줄 한 줄 단계별로 메모리셋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반복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손으로 풀어본 이후에 파이썬 튜터 이 사이트에서 맞춰볼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 파이썬 내장 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은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지식 키우기 같은 짧은 그 칸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넣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넣어 놓은 예제 문제에 이해하고 가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그 근처에다가 설명을 붙여 놨으니까 참고해서 문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식집 메뉴 하는 문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사실은 성취 기준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생략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 분이 남아 가지고 제가 입이 못 터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평가로 사용했었던 예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함수랑 파일 입출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풀었던 문제인데요. 음. 이 특히 1번 같은 문제에는 이제 문자열 압축 단원 2 단원에서 그 데이터 단원에서 이현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랑 합쳐서 함수랑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파일 처리 중에서 읽기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딕셔너리 문제 해결하는 카운팅하는 문제로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좀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는 문제도 좀 다뤄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전역 변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문제로 용돈 기입장 만들어 보는 요런 사이트도 만들어 봤는데 요것도 제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께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클래스와 객체 요런 문제들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연구 수업 때 이제 자료 구조랑 좀 엮어서 수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스택 자료 구조를 간단하게 배워 보고 파이썬에서 이제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성하게 되는데 리스트 메소드 활용할 때 이거 같이 문제 풀어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택이 어떻게 파이썬에서 구현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백준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언플러그드로 풀어보고 그걸 실제로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연구 수업으로 했었는데 그냥 좀 특별 수업으로 학생들이랑 수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챗GPT를 진짜 좋아하는데 다양하게 선생님들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저도 삽질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에러에 대해서 짜줘 아니면 이거 에러 났어 이런 식으로 에러문 붙여놔도 챗GPT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얻을 때도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추천해줘 장고로 만들 만한 실습 추천해줘 또는 시험 문제를 저는 만들 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클래스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거 만들고 싶어 하면은 코드를 다 짜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하실 때 너무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편한 수업을 저희 시마스 정보교과서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되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다들 또 즐거운 정보 수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면 공유 중지하고 네, 다음 이동현 선생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윤이라고 하고요. 객체와 클래스 단원을 집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정보를 가르치고 있고,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중학교 정보, 고등학교 정보를 집필했었고, 2022에서는 고등학교 정보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과제, 연구 이런 것도 집필을 해서 프로젝트 지도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예를 들면 국악으로 치면은 장단이 있는데요. 제일 느린 게 이제 진양조고, 그다음에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제일 빠른 게 휘몰인데 거의 휘몰이 박자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하시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서미란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교과서 쪽수가 25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윤지 선생님이 이제 28쪽 분량을 하셨고 제가 해야 되는 분량을 보니까 8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중몰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단어는 클래스와 이제 객체와 클래스인데 내용 요소로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전에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던 그 부분인데요. 아마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현대 프로그래밍의 어떤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에 반영됐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성취 기준을 보면은 이 객체를 구현하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작성한다. 그리고 해설에서는 객체 지향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한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하지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이 약간 언어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절차 지향적인 특성도 있고 객체 지향적인 특성도 있어가지고 약간 다중 패러다임 언어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따라서 네, 적합한 그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 시작 부분에서는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생성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아직 객체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학생들은 이제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이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워야 되는 약간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을 이제 약간 진화가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약간 점점점 발전해서 지금 객체지향 언어까지 왔다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객체지향 언어를 이제 배우는 어떤 동기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이제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절차 지향 언어는 대표적으로 C 언어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인데 프로그램을 함수의 집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논리적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였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서는 너무 복잡한 프로그램은 유지보수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개발도 어렵고 해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게 되고 이 객체지향 언어가 현대적인 소프트웨어의 이제 표준이 됐고요. 그리고 간단히 이제 이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객체가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객체라는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물이나 어떤 개념을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구현할 때 더 쉽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드의 재사용이나 유지보수나 확장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 라는 이제 내용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기계가 병정 인형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병정 인형이 이제 객체고 이 객체를 만드는 기계가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디테일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병정 인형이 실제로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면 요 기계에 약간 물감을 붓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물감 색깔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병정 인형의 색깔도 바뀌겠죠. 네, 병정 색깔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가 항상 동일한 객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속성은 객체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클래스는 하나지만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는 수많은 객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한 개의 단위로 묶은 것이다. 그러면 이 클래스와 객체가 있는데 왜 먼저 객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틀이잖아요. 근데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해야 어떤 객체가 필요하다. 그 객체 정의가 끝나면 클래스로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객체를 생각해야 돼서 객체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어떤 커다란 그 묶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시로는 펄슨이 나오는데 펄슨이라는 객체를 보면은 속성으로 뭐 이름, 나이, 성별, 뭐 직업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펄슨이 할 수 있는 동작이나 뭐 행위 이런 것들은 걷기, 먹기, 자기, 일하기 이런 식으로 속성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메소드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형태가 객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왜 객체가 필요한지는 떠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person이라는 객체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물건으로 객체를 표현해 보도록 하면은 속성과 메소드가 묶여 있는 어떤 그 객체를 다양하게 이제 표현해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체를 만들려면은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클래스 정의, 이제 뒤에 코드는 뒤에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있고 객체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래스는 객체와 인스턴스를 만드는 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와 인스턴스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클래스로 만든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그 용어는 동일한데 객체는 좀 더 포괄적이고요. 인스턴스는 특정한 클래스의 객체라는 뜻으로 약간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펄슨 클래스가 있고 라이언 클래스가 있는데 펄슨 클래스로 어떤 객체를 찍으면 그 객체를 가지고 이것은 펄슨 클래스의 객체다 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언 클래스가 있으면 어떤 객체를 찍으면 이것은 라이언 클래스의 객체다. 그러니까 펄슨 클래스의 객체도 객체고 라이언 클래스의 객체도 객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객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네, 이 인스턴스는 라이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라이언 클래스로 만든 객체여야지 인스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예시가 주어지는데요. 자동차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자동차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버터블, SUV, 세단, 뭐 픽업 트럭 이런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계 도면인 이 카 클래스를 보면 자동차의 기본 속성이 되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차의 종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속도, 그리고 이 자동차가 가져야 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동작, 전진, 후진, 정지 이런 것들이 메소드로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객체는 객체마다 어, 다른 어떤 종류의 모양을 가질 수 있고 색상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의 이제 참여를 유도한다면 학생들이 직접 자동차 설계도를 만든다면 어떤 속성과 어떤 메소드를 더 추가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이론 파트가 끝나게 되는데
이 객체 지향은 속성, 그러니까 데이터와 메소드, 동작을 통합한 단위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객체를 쓰게 되면은 어, 코드의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확장성이 커지는데, 왜냐하면 단위가 커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어떤 메소드가 객체 안에 있다는 거는 그 특정한 그 객체에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단위가 커져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쉽게 재사용하기가 편해지고, 또 여기에선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캡슐화, 그 다음에 다형성,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개념도 함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짜기에 적합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뭐 안 좋은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고 단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제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선생님들 코딩 테스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 객체를 우리가 막 정의하고 문제를 풀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나서는 이 학생들이 예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학생들이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에 필요한 클래스를 표현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서 필요한 객체가 무엇일까를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반납하는데 그 책을 잘 관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객체는 바로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학생 객체. 이 학생 객체는 그 학생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대여한 책의 이 리스트, 그리고 이 학생이 하는 동작은 책을 빌리는 것과 반납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객체가 이제 책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책은 거의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속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여 상태가 사실 속성으로 와야 되겠죠? 제목, 저자, 대여 상태. 그래서 객체가 무조건 메소드를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속성만 가진 메소드도 있습니다. 속성만 가진 객체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실습과 병행을 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콜의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팅창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크롬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링크를 누르면 아마 이 콜의 파일이 열릴 건데요.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하시면 선생님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 파일이 복제가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편집을 해도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에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은 제 파일을 지금 읽기 상태로 보는 게 되고요. 파일 메뉴를 누르고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로 복제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사본 저장으로 해주시고 파일 사본 저장. 지금 우리가 같이 해볼 교과서의 내용은 아까 이제 그 예제에서 풀었던 책 그리고 학생 객체를 실제 파이썬 코드로 정의하고 실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저장해 주시고요. 아까 그 정윤지 쌤도 이야기했지만 파이썬 수업을 할 때는 콜앱을 인터넷이 이제 원활하다면 콜앱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앱이 셀 단위로 실행이 돼서 그때그때 바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치가 필요 없잖아요. 환경 설정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론과 그러니까 그 이 콜앱 파일을 잘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한 다음에 학생들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으면은 실습 시간, 준비 시간도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콜앱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2번을 펼쳐 보시면 여기 두 가지 이 클래스 정의 및 객체 생성, 생성자를 이용한 초기화 여기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클래스, 그 다음에 북, 그리고 이 북1이라는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 북1 객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고 퀴즈를 마치는 선생님께는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이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잖아요. 타이틀 어서 이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무슨 변수일까요? 종류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속성은 무슨 변수일까요? 음, 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 북1은 객체잖아요. 이 객체를 북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인스턴스. 그러면 이 타이틀 어서 이어가 인스턴스 변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변수일까요? 아, 네. 이미정 선생님 맞히셨네요. 이거는 사실 클래스 변수입니다. 자, 클래스 변수라서 여기 보면은 북 원점 타이틀에 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문자를 저장했는데 사실 여기에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 클래스 변수는 모든 클래스가 공유하는 변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치 저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이틀이라는 요 북1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변수가 새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네, 저장이 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오개념 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북1의 이런 속성 값들을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항상 책의 제목과 저자와 그 다음에 책의 출판 연도가 이제 있거든요. 무조건 뭐 필수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심화학습은 이제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생성자라고 하는 특정한 스페셜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필수 속성들의 어떤 그 지정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북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def 언더바 init 언더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정의하면 이때 클래스를 정의하면 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는 무조건 이 타이틀 어서 이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줘야 돼요. 이 인자를 안 주면은 에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생성자 메소드를 잘 보시면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 셀프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셀프. 아, 네. 이미정 쌤. 아까도 맞히신 것 같은데 상당히 네, 뛰어나십니다. 네. 인스턴스인데 특정한 인스턴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특정한 인스턴스를 나타내서 이 이제 셀프 점 타이틀은 예를 들어서 북1을 만들면 북1은 톰 소여의 모험이 셀프 점 타이틀이고요. 북2 같은 경우는 데미안이 셀프 점 타이틀이 돼서 그 객체마다 다른 별개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클래스 안에 이제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이제 함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왜 클래스 안에 정의하냐? 여기서는 지금 데이트 타임 모듈에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현재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고,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책이 출판된 연도를 빼가지고 출판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거를 사실 함수로 이 북 클래스 바깥에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꼭 이용해야 되는 함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예제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좀 여기 지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띄어쓰기가 조금 부실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돼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 문제로는 영화 정보도 북처럼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도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를 저장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함수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와 이거를 객체 지향 코드로 구성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예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대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코드로 짜가지고 이 실행되는 과정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심화 활동으로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이런 활동을 할 때 2차원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2차원 좌표를 이제 객체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2차원 좌표를 선형 그래프로 그리게 되는데, 이 선형 그래프 자체를 좌표를 저장하는 게 좌표가 속성이고, 이 좌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요 기능을 메소드로 정의해가지고 네, 객체 지향 코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해결하기 부분에서 숫자 야구 게임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약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주어진 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지 비어져 있는 코드 부분을 여기 가 부분 작성할 수가 있는데, 또 너무 쉬운 문제만 계속 나오면은 조금 학생들이 도전 정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어렵지만 이 코드를 넣었고요. 숫자 야구 게임. 아마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스트라이크 아웃 막 이런 식으로 자릿수도 맞고 숫자도 맞으면은 이제 그 스트라이크이 되고, 숫자는 있는데 자리가 틀리면은 볼이 되고 하는 요런 숫자 추측하는 네. 요런 게임인데, 이때 플레이어가 2명, 뭐 3명, 5명, 10명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플레이어 객체가 플레이어 이름과 플레이어 각자의 어떤 그 추측해야 되는 숫자, 그리고 플레이어가 자기의 추측해야 되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체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메소드를 정해야 되는 이런 객체지향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플레이어가 여러 그 플레이어가 있을 때 이 게임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차례대로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에 누군가 승자가 되는 3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은 게임을 종료하는 그런 그 동작을 게임 클래스를 정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차분히 같이 풀어보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구성했고, 난 이 개념 정리해서 이런 용어들
다시 문제 풀어보고요. 네, 9시가 됐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연수 순서였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이 연수에 대해서 이제 설문으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다음에 더 좋은 연수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연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